어서 오세요. 예. 예. 마저 네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제가 이제 세계 네. 경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늘 그 경제 뉴스에 대해서 조금씩 해설하는 게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지금 윤 정부의 인기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상당히 부진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그 리더십이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윤 정부가 기대와 달리 경제를 상당히 퍼퓰리스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우려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비판했는데 저한테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문의 전화가 오는 게 그 통신하고 은행 금리 뭐 이런 건데요. 하나 이거죠. 우리 저 1월달 이럴 때 지난 겨울에 난방비가 아주 난리 났을 때 여권에서 그 문정부가 지난해 원유값 올라갔을 때 도시가스값 제때 안 올려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탓을 문정부 탓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전적자가 잔뜩 쌓이고 있는데 전기값 올려야 된다 그러는데 하루 전에 당정이 지지율 낮아가지고 이거 보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방금 얘기하셨던 여권의 그 지도부 측에서 쌀값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밥 한 공기씩 더 먹게 하자. 이게 국민들이 무슨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치킨 먹고 싶은데 밥 한 공기 더 먹으라 그러면 더 먹을 무슨 이건 노예도 아니고 그 발상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지극히 관치적인 발상이고 수십 년 전 분식 얘기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 지금 어느 세월인데 국민들한테 뭘 먹으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걸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아주 유치하잖아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저 KT 다음 최고위원자 결정이거든요. 근데 문정부가 딴짓은 다 했는데 그 보수 정부보다 하고 달리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소위 국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낙하산 인사로 최고위원자를 내려버리지 않은 거예요. 문정부는 지금 KT에 지금 물러나는 사장님도 내부 인사하고 국민은행의 최고위원자도 내부 인사 발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에 MB 정부고 뭐 보수 정권도 다 낙하산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문정부가 적어도 공기업은 낙하산을 많이 했어도 이 국민기업이라고 민영기업의 자리는 욕심을 안 냈어요. 그런데 지금 KT가 계속 CEO를 경영권을 결정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이거나 여당 쪽에서 계속 압력이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이나 전임 CEO가 원래 재임하려고 하다가 포기했고 또 이사회가 했던 단수 추천했던 일도 최근에 포기를 했거든요. 저런 것들이 국민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통신요금이 독과점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렵다고 그래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다 모바일로 가고 요새 지금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고 암호화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지점 줄여야 되고 다 그렇게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지금 압력을 넣어가지고 은행들한테 신입 직원 뽑으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얼마 전까지 돈 많이 줘서 직원들 내보냈는데 그럴 거면 뭐 하려고 명예퇴직을 시켜요. 그죠? 근데 이제 일자리 저거 안 생긴다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채용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요새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뭐 그냥 내로남불이고 그냥 문정부가 했던 그대로 짓이잖아요. 반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휴가비 주고 뭐 그 3만원 주고 10만원 준다. 이게 그거 할 거였으면 왜 이재명 측에서 내해 걸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왜 깎았어요? 그 지역화폐가 내수 활성화 정책이잖아요. 돈 줘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지금 이게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요새 갑자기 통신회사들이
5G 중간 요금제라는 걸 내놨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뭔가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인하하는 척 흉내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 저기 SKT에다가 5G 요금제를 쓰면 네. 많이 쓰면 한 달에 110기가 쓰면서 그거 넘어가면 최대 5Mbps로 하는 거를 하면 69,000원짜리 요금제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은 거는 59,000원짜리가 있어요. 한 달에 24기가 쓰고, 이제 24기가 넘어가면 1Mbps로 낮은 속도로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밑에 내놓은 게 68,000원, 66,000원, 64,000원, 62,000원짜리를 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69,000원짜리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데이터 양도 계속 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한 기가당 요금으로 보면 저게 단가 인하가 아니라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통신 요금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64,000원짜리 썼는데 54기가 썼잖아요. 네네. 근데 54기가 아니라 실제 100기가를 쓰면 그 추가 50기가에 대해서 요금을 많이 때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 69,000원 110기가짜리 썼으면 110기가 미만이기 때문에 69,000원만 낼 거를 8만원, 10만원 낸다고요. 예. 그래서 이 통신요금은요, 요금제하고 실제 내는 요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얼마큼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자,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런데 이게 무슨 인하 효과가 있겠어요. 이제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으로 해서 나는 50기가 이상은 절대 안 써. 그러면 그 전에 69,000원짜리를 64,000원이면 5,000원 내릴 수 있겠죠. 근데 네. 혹 누가 좋은 영화 봤으니까 봐라. 그래가지고 영화 하나 봐가지고 몇 기가 넘어가면 확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신용만 한다고 하는 게 딱 티가 나네요.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 좌파 시민단체가 툭하면 통신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방송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고통받고 계신가요? 엄청난 데이터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동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가계당 총 지출이 한 33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평균이요. 네. 네. 근데 통신비가 13만 원이에요. 그 중에. 그러니까 전체 가계 지출의 4% 정도 됩니다. 4%. 근데 이게 지난해보다 이거 조사된 게 지난해 말인데 2021년보다 2021년이 통신료가 3.5% 늘었어요. 지출이. 네. 근데 이제 EU 국가들이 2019년 보면 가계 지출이 2.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가 좀 높은 쪽에 있어요. EU 국가 나라마다 많이 다른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신회사가 통신비가 비싸서 많이 내는 거라고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통신은 아마 한 집에 전부 쓸 거예요.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2.5명 정도 되거든요. 한 가구당. 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쓰는 거죠. 담배값하고 술값을 35,000원 쓰거든요. 월. 평균. 근데 담배는 집에 아마 한 명쯤 피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담배값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교통비로 얼마를 가게 쓰냐면 35만 원 써요. 아, 교통비는 좀 많이 쓰죠. 예, 뭐 보험료 내야 되고 기름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네, 그리고 대중교통비 쓰고 택시비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항목이 작은 항목이거든요. 거의 제일 작은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유들인데 이유가 많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4% 넘고 5% 가고 적게 쓰는 나라는 이제 적은 나라가 있는데. 이 통신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달 가게에 이렇게 얼마나 벌고 얼마 썼으니까 조사할 때 보면 우리가 통신회사 내는 걸 다 통신비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말기 할부로 산 거. 그러니까요. 단말기 가격. 그 다음에 스마트 TV 집에서 케이블 TV 보는 거. 우표 붙이면 우편료. 그 다음에 가끔 유료 콘텐츠 보잖아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웹툰도 보고. 그거 다 포함한 가격이거든요. 그게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다른 나라 많냐? 우선, 단말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급 신제품을 써요. 그쵸.
그럼 우리도 옷도 만약에 우리가 전부 세계적인 명품 최고급품으로만 사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골프채도 최고급 쓰고 등산화도 브랜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 과시용 소비가 있는 사회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신회사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단말기 비싼 거 써서 네. 돈을 많이 내는 거니까. 그거 1년만 늦게 사도 거의 단말기 값 안 내거든요. 맞아요. 예, 1년만 늦게. 네. 지금 이제 막 새 거 나올 때 되면 전년도 거 해야 되니까 그쵸. 공시 지원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통신비 요금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기기값으로도 나가죠. 최신을 사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좋은 거를 써놓고 통신비 많다 그러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신을 많이 쓰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을 많이 써요. 다른 나라보다. 그거, 우리 문화를 한번 보세요. 저는 카카오톡에 의해서 제가 원하지도 않는 방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보면 그 무슨 노인네들이 맨날 동영상을 보내세요. 그렇죠. 그 얼마나 큰 데이터 양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게 다른 나라의 젊은 애들이 짧게 만들어가지고 틱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막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고 사진은 얼마나 많아 공유해요. 그죠? 그냥 내가 SNS에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서 보는 거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마다 다 다른 방에다가 폰 날리는 거는 어마한 양이잖아요. 용량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내비게이터를 틀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외국은 계획도시고 길이 주소만 보면 어디 가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중고등학생이 EBS 인강 강의 들어야 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양이 우리가 통신을 쓰면 더 유용한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알뜰폰 요금제가 있거든요. 가격이 이래요. 우리 아까 제가 정규 5G 가격, SKT 가격이 110기가에 69,000원이잖아요. 네. 알뜰폰은 150기가에 34,700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신비 줄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저기 가가지고 알뜰폰 요금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반값으로 줄어요. 근데 안 바꿔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신비를 고통받고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는 아니 좋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혜택 받는 게 너무 많고 뭐 지금 테넷 말고 동영상. 근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SK 등등에 딱 그 몇 개가 독점하는데 앉아서 돈 번다는 식의 인식이 생각을 엄청 퍼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좌파 시민단체들이 국민을 그렇게 세뇌시켰어요. 이게 마치 고통스러운 소비인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네네. 근데 그건 뭐냐면 정치적 압력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 요금을 20% 내려도 우리 통신비 전체에서 되는 건 가게에 1인당 한 달에 몇백 원도 안 줄어요. 아까 보시면 단말기 가격이고 컨텐츠 보는 거지 그쵸. 요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만 투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물어보면 쌀값은 고통 아니고 자동차 값은 고통 아니고 교육비는 교통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네. 근데 왜 다른 거는 그걸 정치적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이거는 자꾸 그렇게 대기업이 하고 독과점이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월 평균 1인당 사용자가 몇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쓰는가 하는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보다 3.5% 통신비가 올라간 게 네. 지난해보다 비싼 단말기를 사고 그리고 지난해보다 월등히 많은 데이터 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4년에는 1인당 월 1.9기가였는데 2021년에 13기가예요. 7배를 더 많이 써요, 우리가. 야. 매년 이게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데이터 단위로 보면 단가 무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물건 값은 무지 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사용량이.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이게 그 기준이 높아지거든요. 예. 느려지면 안 되고 예. 화질도 훨씬 좋잖아요. 끊기면 안 되고 화질도 훨씬 좋고 이렇잖아요. 어떨 때는 지하철에 따라서 역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와이파이가 잘 안 되면은 그냥 와이파이 꺼버리고 그냥 자기 그거 연결해 갖고 써버리고. 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이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우면 단말기 한 1년 기다렸다 사시거나 중저가 단말기 사면 지원금하면 공짜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와이파이 있는 데서만 쓰시고, 그죠? 그쵸, 아, 그쵸. 그리고 뭐 하려고 그렇게 동영상을 막 보내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계획 소비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 좀 있죠. 꽤 있죠.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유용하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쵸. 전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 좋은 품질의 컨텐츠가 많아지고, 그쵸. 외국에 다녀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품질의 통신을 즐기는지를 절감하실 텐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가입자도 제일 많고, 보시면 이게 저 오래전 데이터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쓰잖아요. 네. 데이터 양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2015년에 보시면 우리가 106인데 2등인 프랑스가 40이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데이터 양이. 쓰는 양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많이 써서 돈을 내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삼겹살에 쓰는 돈 비용하면 EU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쌀 소비도 좀 많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게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독과점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네. 통신은 사업자가 규모가 작든 크든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동일해요. 왜냐하면 경매로 주파수 받아야 되죠. 네. 그다음에 전국에다가 네트워크 깔고 중계기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고객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추가되는 비용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많으면 그 고정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후발업체가 특별히 지금보다 새로운 기술이 없는 한 들어오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자연 독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한 도시에서 3개에 넘는 선택권이 갖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많은 선택권, 알뜰폰까지 하면 뭐 선택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계속 제4통신, 이동통신 우리 인가하려다 못했거든요. 사업성 없어요. 이거 들어오면 얘 살려주려고 원가 경쟁이 없는 기업 살리려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여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가 더 손해가 봐요. 옛날에 그랬어요. LGU 플러스가 네. SK하고 KT에 비해서 너무 사용자가 작으니까 네네. LGU 플러스 안 망하게 하려고 우리 방통위가 가격을 거기다 맞춰서 측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SK하고 KT는 훨씬 이익이 많이 남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제4 이동통신이 들어오면 소비자가 더 손해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계속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하고 합병한다고 막 그러고 그럼 정부가 이거 합병하면 완전 독점돼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큰 회사들도 합병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자꾸 우리나라만 무슨 특별한 독과점 형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통신은 기본적 성격당 여러 개의 뭐 20개, 10개 회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도시별로 보면 한두 개예요. 그 나라 전체로 보면 4개지만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적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요번 정부가 조금 문정부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현상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블록체인에 암호자산 투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하는가는 그냥 그 은행 구자 거래소 구자 만드시고 거기에 연결되는 은행 구자 만들어서 가지고 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화폐 거래하는 거래소 앱에서 거기서만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증권회사 앱에서 증권 투자하고 펀드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암호화폐 투자 다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아직도 좀 규제가 많아서 우리 하면 이제
앱을 여러 개 다운로드 해야 되는 네네. 어카운트 여러 개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의 로빈후드라고 하는 주식 거래 앱을 하면 거기서 암호화폐도 그냥 거래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IT 잘못 쓰는 것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마다 다 앱을 깔아야 돼요. 지하철 알려면 어디 해야 맞아요. 되는지, 네. 예, 시외버스 탈 때, 고속버스 탈 때, KTX 탈 때, 맞아요. SRX 탈 때, 배 탈 때, 비행기 탈 때 다 다른 앱을 깔아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택시 부를 때 쓰는 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지도 앱 따로 있고, 그죠? 그렇죠. 예. 핀란드나 유럽 같은 데 가면 교통수단 앱이 딱 하나예요. 아, 그게 다 이렇게 통합된 건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점하고 끝점을 하면 그 안에 여기까지는 전철, 여기는 페리, 여기는 시내버스, 여기는 네. 택시 타고 나면 이게 하나의 그 승차권으로 딱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앱에서 톱니바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타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러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유효한 거라 하는 거예요. 요금 같은 경우도 다 그거에 합산해가지고 책정이 돼서 합산해가지고 최적 경로를 하나로 끊어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얼마나 불편하게 지금 쓰고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잘 못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시외버스도 하나로 돼 있지도 않아요. 막 업체마다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탈은 어디 가서 하지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나는 구글 지도에서 다 해대요. 네네. 어디로 가야 되는 경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정부가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었고 각 집단을 막아놓으니까 아니 증권에 투자하는 거하고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 뭐가 다르다고 따로따로 벽을 만들어 놓냐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게 이제 자꾸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건데 네.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요. 코인으로 투자하는 거하고. 우선은 투자기에 벤처 캐피탈 아직 상장 안 된 벤처 캐피탈에 일반인들한테 투자기에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엔젤 투자자가 되거나 그러면 적어도 몇 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벤처 캐피탈 회사들만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코인은 뭐 어떤 회사가 내가 코인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하겠다는 건 누구나 투자가 되죠. 네, 우선 투자 기회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 기간이 되면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면 저거 언제 회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좀 해봐요. 그냥 묶어두는 거죠. 네, 코인은 바로 그게 거래가 시작되거든요. 네.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바로 팔고 나오도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자 기간을 초단기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코인에다 약정했다가 코인이 발행이 되고 거래소 시장이 열리면 그때부터 그냥 바로 팔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거는 뭐 벤처 캐피탈 투자인데 저 회사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주식을 아직 상장 안 된 주식을 팔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이게 유동성 없어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100% 유동성이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내가 지분이 크면 이 투자한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죠? 잘 못하면 잘하게 하고 감시도 할 수 네. 있어요. 주총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이쪽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예.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큼 벤처 캐피탈에 지분을 많이 갖지 못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벤처 캐피탈 투자에 비해서 코인 투자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투자했다 바로 아니면 회수하고 유동성도 있고 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점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상장 주식하고 코인 투자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코인 투자하는데 제일 많은 비판이 가치 평가를 할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저 코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럼 회사는 있어요?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대개들 얘기하잖아요. 뭐 재무제표, 재무제표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네네. 어널리스트를 가지고 한다 네. 그러죠. 그 제품에 대한 근데 마켓이 어떻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회사가 삼성전자까지. 네. 지금 일반 투자자가 한 700만 명이 투자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난리죠. 아니 그렇게 평가를 잘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데 왜 거기서 물려가지고 10만 원 기대하고 사셨다가 지금 6만 원대 지금 그렇죠. 우만전자에 묶여 있죠. 그 밸류에이션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니 심지어 그 애널리스트들부터가 매번 말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코인은
변동성이 높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잘 될 때 보면 어마어마한 고수익이고 제가 그 금년에 연초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70% 8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험도 커요. 그죠? 떨어질 때 뭐 지난해 보면 6만 불, 비트코인 하나에 6만 불 가는 게 16,000불로 떨어졌으니까 이 위험이죠. 그죠? 네네. 네, 근데 주식에 비해서 벤처 캐피탈 투자, 금에 투자하는 건 모든 투자에 비해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가 갖는 현재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제로라는 거예요. 아, 참. 아니, 근데 저는 주식에도 왜 이게 붙는지 모르겠거든요, 세금이. 네, 근데 이건 세금이 없어요. 아니, 뭐 손실 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주나? 이거를 왜 붙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어쨌든 이 코인에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현재 세금이 없어요. 이건 하다못해 우리가 은행에다가 넣어서 안전자산에 넣어가지고 4% 이자율 받는 거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세금은. 네. 이건 제로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이게 하루에 이게 뭐,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나고 금요일날 문 닫으면 주말 쉬시잖아요. 네네. 이 코인은 24시간 연중무로 돌아가거든요. 그 투자 기회가 훨씬 많죠. 네네.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주말에도 하셔도 되고 뭐든 하고 돼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24시간이니까. 아니 뭐 그것 주말에 좀 안 좋았던 소식이 내부 정보로 흘러나오면 월요일에 막 요동치기도 하고 하는 게 주식인데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이니까 계속 요동칠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또 선반영되니까 네. 그때그때 반영되니까 되려 만약에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다면 더 효율적 시장으로 빨리 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네. 예, 우리가 투자 기회가 훨씬 이제 네. 연중 무효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여기 여러분 주식 팔고 나면 돈 언제 돌려줘요? 며칠 있다 돌려줘요? 증권회사가? 전 모르는데요. 현금 인출하려면 3일 기다려야 돼. 아 그래요? 네. 바로 못 빼요? 못 빼요. 이게 증권사들한테 사실은 그거 빨리 개선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지? 증권회사들이 3일간 무이자로 우리 현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야. 근데 코인은 바로 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금융회사의 기득권 금융시장이 얼마나 금융회사 위주로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어떻게 하냐면 거래 시간을 24시간 안 해놓고 네. 이렇게 아침 미국 같으면 7시에 개장해가지고 오후 4시면 닫잖아요. 네.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애프터아워, 비포아워에 거래하는 건 수수료 더 받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네. 뉴욕 증시에만 딜러라고 해서 플로어에 그 자격 있는 증권사 직원들 좀 먼저 주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들 몇백 명한테 우선권을 주려다 보니까 24시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플로어에 아무도 없거든요. 매장에 아무도 없어요. 컴퓨터 시스템만 돼 있지 거래 매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그 주문서 가지고 뭐 주식 폭락 떨어지면 딜러들이 막 흰종이 날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뉴욕 증시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 기득권 때문에 아직도 그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적으로 거래해서 그런 제도가 없는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 아까 제가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위험한 투자자 이렇게 코인을 생각하는데 가치평가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시면 여러분 펀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 얘기냐면 어떤 주식을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S&P 500 지수 펀드다. 그러면 S&P 500에 있는 500개 기업에 대한 주식을 다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투자하는 게 그 S&P 500 지수 펀드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내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지수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주식을 사요. 그러면 아무도 개입 안 하고 그냥 그 500개 기업의 S&P 500 지수 또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지수 인덱스 펀드라 그러면 그
그거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그 시가총액만큼을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지수가 올라가면 내 것도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네. 이게 패시브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게 성과가 더 좋을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막 바꾸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좋아야겠죠. 네, 근데 그 패시브 펀드에 비해서 그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보다 실적이 나쁜 게 몇 %냐? 채권하고 주식으로 볼 때 네. 미국에서 보면 액티브 펀드가 80%가 패시브보다 성적이 나빠요. 아, 채권은 90%고. 네. 이게 다 보면 80%가 그러네요. 실적이 나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넣었다 뺐다 하고 자기가 네. 뭐 이 기업이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막 하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20%도 안 돼요. 거의 10%대거든요. 네. 네. 자, 이 15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요. 네. 근데 그 80%, 20%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펀드가 중간에 죽는 펀드가 있어요. 성과가 나빠가지고. 해체가 되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계산해 봤더니 거의 95% 이상이 아무것도 안 하는 펀드보다 실적이 낮아요. 이 파란 게 살아있는 거고 회색이 죽은 펀드예요. 네. 그래서 액티브 펀드 중에 여기 보시면 90 라지 캡 이건 이제 큰 회사 것만 투자하는 거고 이건 중견기사 작은 회사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채권 여기는 주식이 저 채권이잖아요. 네네. 주식이 채권 거 보면 다 95%에서 100%가 패시브 투자한 것만큼 못해요. 시장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아예 그 스타 펀드 있잖아요. 네. 잘했던 성적이 있는 펀드들을 지난해 정말 너무 이게 지난해 이 사람이 네. 탑 해가지고 최고 어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 상도 받았어요. 그 펀드가 5년 후에 어떻게 됐나 보면 5년 후에 여전히 탑 10% 안에 들어가는 건 16%고 저 뒤에 가서 망해가지고 없어진 게 25%고요. 맨 밑에 10%로 간 게 21%예요. 그러니까 5년 후에 보면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게 16%밖에 안 돼요. 참. 아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돈 버는 게 실력으로 번 게 아니라 그때 장세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본 게 대부분이에요. 야.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린 버핏의 가치 평가 아니 일반인이나 전문가나 차이 없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펀드 매니저한테 수수료 주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가치가 있느냐? 실증적으로 보면 무조건 없어요. 펀드 매니저 믿을 필요 없어요. 예, 이거 없는 거고 워린 버핏의 성과는 워린 버핏처럼 큰 돈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돼요. 워린 버핏이 샀다면 남이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워린 버핏의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릴 수 있고 그러면 돼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워린 버핏의 워린 버핏은 장 나쁠 때는 많이 돈 잃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재현할 수 있냐? 재현했으면 가치 투자가 그렇게 알려진 지가 많았으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그거 따라서 했을 거고 그랬으면 저 액티브 펀드들이 성과가 다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펀드 매니저들도 못 따라하는데 괜히 어떻게 따라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세요. 지난해 2021년에 주택도 좋았고 코인도 좋았고 주식도 좋았고 다 좋았잖아요. 네. 그게 왜 좋았어요? 거시경제하고 돈이 많았고 금리가 낮아서 좋았죠. 지난해 다 나빠졌죠. 네. 그렇죠. 주택도 나쁘고 주식도 나쁘고. 그러면 주식 그렇게 전체 장세가 나빴을 때는 가치평가 뭐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때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돌 때까지 버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만 가지고 투자하고 하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마치 재무제표를 보고 경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주식에서 돈 벌 것 같지만 밥 먹고 그것만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보시면 저 투자한 거 중에 95%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성과가 나쁘다니까요. 아, 참. 그죠? 아니, 이제 주식을 한창 해서 지금 물려있는 친구들하고도 막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고 하면 하도 그땐 장세가 좋으니까 돈 좀 벌고 하면 내 실력인 줄 착각했다라고 일반인들도 얘기하는데 쭉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그걸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별 차이 없네? 네, 그래서 재밌네요. 보면 네. 어느 회사 다녔고 해가지고 저 펀드 매니저로 성과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헛소리예요.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산업이 크고 있고 이런 정도의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주식 투자나 지금 보면 코인 투자나 위험하긴 똑같아요. 이 가치 투자,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지난 시간에 구조적으로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자산이라고 하는 위험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많이 정부는 거래소라도 이게 금융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사기치고 이런 위험은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주식도 장세가 좌우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도 이 코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위험성이 어디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해요. 그럼 이제 금 투자하고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불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한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어떤 주장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생산량이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4년마다 생산량을 같은 적을 해도 반으로 줄이게. 그 전까지 반.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국수로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발행하고 그냥 이렇게 쭉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전 거에 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승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가면 거의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러 뭐냐면 앞으로 이게 인기가 들면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건데 공급은 계속 줄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디맨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비트코인 사기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떨어지겠죠. 현재까지 이게 안 온 거죠. 사회 투자자가 많이 온 거니까. 그래서 이게 금하고 무지 다른 거야. 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비트코인의 총량이고 이게 매년 새로 생산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 가면 더 안 거의 안 늘어나잖아요. 그죠? 새로 늘어나는 양이 점점 주는 거예요. 350만 개에서 267만 개, 137만 개, 66만 개, 45만 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채굴되는 양이 적어요. 금은 이거예요. 금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금의 생산량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은 값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늘어요. 광산들이 열심히 파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금하고 올해 새로 생산되는 생산되는 금에 비해서 세상에 있는 금이 몇 배냐로 보면 생산되는 금에 전체 깔리는 금이 한 50배 정도에서 유지돼요. 그러니까 늘 금값이 오르면 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금의 생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매년 공급이 깔려 있는 금하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많으면 또 더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급격히 올라갈 일이 없죠. 그런데 저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뭐냐면 깔려 있는 게 새로 그해 들어오는 거에 몇 배냐. 그러니까 매년 적은 양이 생산되니까 깔려 있는 거에 비가 커지겠죠. 저게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론이 맞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 양을 계속 줄여가니까 여기 일정한 수요가 있어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정한 수요가 아니라 수요도 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기 섣불리 투자 안 하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고 비트코인이 달라요. 그러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아예 구조가 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 아닌 다른 코인도 백서를 보면 우리가 몇 개만 생산하겠다. 요번에 몇 개 만들고 앞으로도 몇 개만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해요. 그 중에 몇 개를 팔고 몇 개는 우리 직원들이 나눠 갖고 몇 개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가격을 안 떨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직원들 준 게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라가야 우리도 돈을 버니까 떨어뜨리는 짓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을 막지 않. 근데 이제 사기 혐의로 요새 문제가 되는 발행자들이 일부가 가격이 올라가면 몰래 더 생산해서 유통을 시켜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금하고 근본적으로 이 공급 체계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총 비트코인의 공급이잖아요. 네. 이 공급하고 이 파란색이 가격 변동이거든요. 2020년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의 총 공급 곡선하고 거의 같이 갔잖아요. 누적된 공급 곡선, 그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녹색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물론 2021년은 공급 곡선보다 훨씬 가격이 높이 올라갔고 2020년은 뚝 떨어졌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금 투자보다 유리한 투자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보시면 금도요. 금이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까? 뭐 자체는 없죠. 근데 이제 희소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공업용 용도가 있어서 수요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공업용 용도는요 8%밖에 안 돼요. 나머지 7.3%는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47%가 금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대상일 뿐이에요. 금이 무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석으로 쓰는 게 달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귀걸이, 목걸이 뭐 만드는 거, 팔찌 만드는 게 37.5%인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투자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거 대신 다이아몬드나 뭐 오팔이나 뭐 다른 홍옥 같은 거 써도 되잖아요. 근데 저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석 중에 유일하게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금이에요. 올라가면. 금은 중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금은 순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 샀다 대로 파시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샀다가 다시 팔려고 그러면 30% 디스카운트해서 사요. 중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금은 대부분이 지금 8% 빼놓고는 투자 가치예요. 그러니까 금도 내재적 가치 없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그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실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안 없어져. 없어진다. 안 없어져. 그런 생각들하고 또 희소성이 없고 계속 일정 개수가 유지가 되지 않냐, 아니면 늘어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희소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설명이 많이 되네요. 지금 비트코인은 절대 늘어나진 않아요. 저거는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채굴이 됐어요.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새로 채굴됐거나. 그리고 이제 이 버블 논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해주실 지금 상황이 또 버블이다. 근데 버블 논쟁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냐면요. 이게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닷컴 2000년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90년대 말. 그게 이제 제일 피크로 올라갈 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보면 닷컴은 버블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밑에 파란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C라든지 그 유명한 파란의 튤립 버블이 1637년에 이제 그때 터졌을 때 그 직전 해에 비해서 가격이 40배 뛴 거거든요. 40배 정도 뛴 거고요. 미시시피 강 쪽에 그게 1719년에도 그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40배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렸다가 가지고 역사에 없이 그 직전에 낮았을 때에 비해서
단순간에 저 60배가 뛰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버블이 다 터지. 그리고 그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에. 그러니까 이제 버블 터졌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2018년에 다시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020년에요. 2020년에 또 버블이에요. 그 단기간에 8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 암호 자산이라고 하는 걸 그냥 투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그랬는데 바탕이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보시면 2022년 지난 피크로 올랐잖아요. 네. 그냥 그랬더니 이제 더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16배 올랐으니까 직전에.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2020년, 21년에 피크로 서가지고 2,000원. 그래서 그 전에 금 투자, 그다음에 일본의 주식이나 부동산 올라갔던 거, 그다음에 2007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왔던 부동산 버블, 그다음에 차이나텍, 바이오텍, 뭐 이게 2000년이 이게 이제 그 닷컴 버블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저게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라고 보니까. 버블은 한번 꺼지면 그냥 내려앉는 거거든요.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2012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나왔고 2017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도 또 버블 논쟁이 나와요. 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버블이라는 게 한번 꺼지고 그러면 이제 끝인데. 실체가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껍데기는 다 죽고 새거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가격이 단기간에 올라가게 변동성이 커서 크니까 그때마다 너무 높았다 이렇게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저게 버블이 아니었던 거죠. 가격 조정을 하고 시세 장세를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근데 버블은 다 쓸데없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네. 이 화란이 이제 아까 보면 어마어마한 저기 그쵸. 튤립에다가 미쳐 있었잖아요. 역사적인. 네. 근데 화란에 지금 왜 관광 가세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그냥 평지에 풍차하고 풍차 돌아가고 튤립 보러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화란이 화훼 농업의 종주국이 돼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 네덜란드가 지금도 보시면 전 세계 그 꽃 수출의 45%를 네덜란드가 하는 거예요. 네. 그 콜롬비아가 두 번째 2등이거든요, 남미에. 네. 근데 여기가 꽃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네덜란드의 면적이 27배고 인구가 2.8배인 회사가 16%에 이 작은 나라가 45% 하거든요. 꽃 시장에. 이게 왜 생겼겠어요? 튤립 가지고 먼저 거래하고 막 하면서 그 꽃 잘 기르는 거 그거로 돈 버니까. 그리고 그거를 매매하는 거래시장 먼저 생기고 그 인프라 갖추니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블은 새로운 산업이 생길 때 생기고 그냥 다 낭비가 아니에요. 닷컴에 투자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의 전자상거래 시대가 됐을까요? 그 누가 돈을 내서 했죠? 이게 이제 닷컴인데요. 닷컴의 이렇게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5천까지 갔다가 2000년에 꺼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으로 떨어졌거든요. 5천에서 1000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기업 가치 80%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살아남은 회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회사가 된 거죠. 그렇죠. 뭐 애플, 구글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만드는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뭐 NC소프트 다 그때 생긴 거잖아요. 그때 투자 안 해줬으면 그 회사 생겼을까요? 이게 애플이 어떻게 됐냐면요. 또 버블 이후가 또 재밌네요. 보세요. 이 애플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200불도 넘는 어마어마한 몇백 불 가는 회사지만 애플이 그때 5불이었어요, 주식이. 근데 그게 1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업 가치 80% 없어진 거잖아요, 마켓캡.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애플이 망했냐는 거예요. 이게 버블 버스트. 근데 애플은 내재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예요, 여기. 이 애플 여기라고. 아이고. 지금 그래서 아이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런데? 네, 됐네요. 지금 예, 여기잖아요. 근데 저기 5불 있던 게 1불 됐으니까 다 망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팔았을 거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애플 주가거든요. 그 후에 주가. 요게 닷컴 버블 때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이 단기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 가치를 만드는 기업,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은 그때는 주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버블에서 없는 것 같지만 긴 거로 보면 아예 표시도 안 나는 점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내재적으로 그 소비자한테 호소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코인도 지금 2만 개가 넘는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저게 다 가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다 가짜인데 어떻게 여기 2009년서부터 네. 14년 동안 저게 유지가 되고 투자자는 점점 많아지고 네. 코인 수는 많아지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중에 닷컴 꺼지면서 많은 닷컴 회사들이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인도 어느 순간에 지금의 투자 열풍이 줄면 그 코인 중에 여러 개들은 다 버려지겠죠. 왜냐하면 원래 NFT 거래하겠다고 만들었고 원래 에너지 거래하겠다고 만들었고 원래 암호화폐 파생 상품 만들거나 융자해주겠다고 만들었는데 그 거래가 안 일어나고 코인만 막 돌고 있다가 코인을 사겠다는 사람 없어지면 이쪽에 비즈니스는 진짜 원래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가치 창출을 안 하겠다 그랬으면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많은 실제 자산 거래가 없는 코인들, 네. 그냥 투기 거래만 있고 자산 거래가 없는 코인들은 그 투자가 철수하는 순간 망하는 거고 실제 거래가 잘 되고 있으면 뭐 그게 실제 아마존이고 구글이니까 네. 그건 살아남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국산 코인 노라고 하는 분들 계신가요? 국산 코인은 no. 우리 거래 시장에 60~70%가 다 김치 코인, 국산 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투자로만 보면 잘 알려진 코인으로 돈 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남들이 안 할 때 초기에 해가지고 그게 탁 더치코인 같은 거, 뭐 비트코인도 초기에 투자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큰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저 국산 코인 노 이런 표현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투자 전략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수익성이 높은데 투자 포트폴리오에 몇 % 이상을 안 하냐면 2% 많이 하는 사람들이 5%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인을 하는데 코인으로 일확천금을 한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이제 나중에 뭐 폐가 망신하고 자살하고 이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투자, 주식, 채권, 뭐 금, 여러 개 중에 부동산 중에 이게 수익성이 높은 거니까 외면하지 말고 뭐 5% 미만의 투자를 한다. 그런 전략이 우선은 이제 필요하신 것 같고요. 손해가 나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문제. 두 번째는 투자 전략은 정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상승했을 때 팔고 하락할 때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덜 위험하죠. 현금화하고. 이걸 뭐 과거에 0.002센트 하던 게 뭐 3만 불 갔으니까 그러고 버티려고 하는 장기 투자 전략을 하시려면 정말 소액을 작은 부분을 그냥 장세 보지 않고 장기 투자 전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는 자기 리스크의 성향에 따라 초단기 투자 욕심내지 않는 초단기 투자 전략을 할 건지 장기 투자 전략을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어려운 참 직접 그렇게 하기에는 실천하기에는 또 어려운 말씀이신데. 근데 주식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도 그래서 망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에다가 한두 개에다가 그냥 몰빵을 하셨다가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이제 항상 분산 투자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이 주식 내에서의 분산뿐만 아니라 네. 현금, 뭐 금, 그쵸. 뭐 채권 다 하는 부동산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쪽에 투자 종목들을 정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생각보다 다른 투자에 대해서 뭐 크게 다른 투자도 아니고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변동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딱 지금 말씀 주신 게 전체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겁낼 이유도 없고,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서 이 자신감이 생기시면서 점차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병태의 칼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